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아직 3시간 네, 3시간 남았네요. 또 오늘은 좀 일찍 마칠 목표로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달 말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서 그 감을 놓치지 않고 쭉 한 번에 붙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받고, 네, 그 패턴을 계속, 감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시험 때까지,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적 없죠? 네. 서술형 그 시험 관련돼서 그 서술형이 세 문제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혼 보고서가 아니고 영역평가 보고서 쭉 보고 잘못된 거 2개 찾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세 문제가 이제 서술형이 아마 10점, 10점, 20점인가? 네, 그것도 배점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그쪽에서도 이게 헤매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식은, 그러니까 객관식은 몰라도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답을 엉뚱한 걸 찍으면 거기서 그냥 대량으로 10점, 뭐 20점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어쨌거나 안전사고 조치, 네, 요거 이해하는 거, 법을 이해하고 잘 지식적인 부분 충분히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의서 주고 잘못된 거 찾아라 하면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전 사고 조치에 관련된 뭔가 케이스를 주고 이 중에 잘못된 거 찾아 하면 잘못된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안전 사고 조치 기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그걸 생각해내야 되려면 뭔가 좀 내재화가 되고 머릿속에 그 로직이 딱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서술형을 잘 쓰는 거는 이제 2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는 거, 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 진짜 문제잖아요. 네, 또는 문제인데 잘 못 찾으면 이제 엉뚱한 걸 결국은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ISMS 시험도 같이 보시는 분이 네,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ISMS와 또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ISMS는 심사원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결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법 위반이 명확하면 당연히 결함이겠지만, 법 위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이제 결함 인증 기준과 연계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해서 이게 결함이 맞는지 아닌지 또는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그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ISMS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원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정보보안 기사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원이 뭐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심사 때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넷캣 뭐 이런 거 심사원이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보안 기사 같은 경우에 코맨드, 네, 뭐 IP 테이블즈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그거는 기사는 알아야 되죠. 왜냐면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심사원은 내가 설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스킵하시고 심사원의 관점에서 네, 알아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네, 쭉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잠깐 들었고요. 근데 이제 영양평가는 네, 보고서 영양평가 내가 가서 영양평가를 한다 생각하면 필요한 지식들이 다 필요한 거고 네, 동의서가 잘못됐다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쳐 쓸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사원은 동의서를 내가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영양평가 수행 인력은 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고쳐 쓰는 능력까지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네, 약간 관점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통된 영역이 많습니다. 공통된 영역은 당연히 예, 이걸 잘하면 저걸 잘하는 영역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아까 페이지에 넘어와서 여기서 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평가 항목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평가 항목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예시가 금융회사의 경우에 이제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감독 규정, 왜냐하면 금융회사, 공공금융회사들이 있거든요. IBK, 기업은행, 산업은행. 네, 공공이면서 금융회사죠. 그들도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네, 근데 대상 시스템이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면 신용정보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평가 지표에 신용정보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CCTV 관제센터에서 영향평가를 하면 우리가 5.1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이제 공공기관이 CCTV 몇 개 달고 관리하는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보호법 25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라서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이라고 생각되면 마치 이렇게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파일처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정보 관제센터를 한다라고 하면 이 5.1 항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네,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안전 서포 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사 영역에서 항목을 추가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등 이제 특정 IT 기술이 추가됐는데 우리 항목에 없으면 당연히 얘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상시 사업에서 뭐 자동화된 결정, 인공지능 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 처리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 특정 IT 기술 부분 뒷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네, 우리가 가명 정보 사용하지 않으면 가명 정보 부분 해당 없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 활용이 되면 최근에 이제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개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반영해서 평가 항목을 뭐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시면 돼요. 평가는 자료를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설계 문서를 보고 할 수도 있죠. 자료의 핵심은 이제 설계서죠. 화면 설계서, ERD, 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일부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을 수 있죠. 현장 실사 할 수 있고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보호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뷰 할 때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호조치 점검을 할 때는 우리 그 수행 안내서에 있는 이제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되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대상 기관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 항목을 추가 보완하고 그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세요라는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의견은 단순히 이제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고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고요. 앞 단계 있죠. 우리가 흐름 분석을 했잖아요. 흐름 분석을 했더니 외부 흐름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평가할 때는 그 두 개의 흐름을 다 평가해야 되겠죠. 개인정보 수집 흐름이 다섯 개의 흐름이 있었는데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체크리스트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섯 개 흐름을 우리가 봤다면 다섯 개 흐름이 모두 다 적법해야 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앞 단계의 흐름 분석 단계와 연계하여 네, 빠짐없이 입체적으로 네, 점검될 수 있도록 네,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요거 점검표 예시고요. 뭐 1.1.1, 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법령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행이면 네, 다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정이 이제 지정이니까요. 이게 공식적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정은 되어 있는데 네, 법령 기준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정 사실을 이제 뭔가 공유하고 있지,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면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일부 미흡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부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의 자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5급이 하고 있으면 지정은 되어 있지만 법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죠. 하나는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못 되어 있으니까 부분이
요런 유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요런, 네. 요 3번 있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절차 제도 쪽에는 아까 절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에 개인정보 영역평가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서 1번 뭐 몇만 명 이상의, 2번 몇만 명 이상의, 3번 뭐 영역평가를 받았는데 뭐 단순히 노후 장비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영역평가 절차, 시행령, 법, 고시, 그러니까 수행 안내서에 있는 영역평가 절차를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다음 중 일반 인력, 수행 인력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이거는 지식 공부하시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 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상황을 주고, 상황, 네네, 이 지표, 1.1.1 지표를 주고, 여보세요? 어, 네, 이게 마이크 아마 한 분이, 네, 평가 근거를 주고, 요 경우, 그러니까 대상 기관의 땡땡 기관은 4급 이상의 동물 만족하고 있는 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 5급이 되어 있다 하면은 얘가 이행인지 부분 이행인지, 네, 판단하는 문제들이 조금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중, 뭐, 평가 판단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뭐, 네, 1.1.1 이 지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해야 되나,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서, 미이행으로 평가했음, 이렇게 되면,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이행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잘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 정도, 예, 당황하지 마시고, 네, 부분 이행, 미이행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행은, 네, 당연히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면 이행이죠. 법령 기준도 맞고 지정하고 있고 하면 이행인데,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으면 미이행인 거고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 이행. 되게 상식적인 건데, 이것도 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네. 네.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을 구분하는 문제.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치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네. 아예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미이행, 해당 사항 없으면 이제 해당 사항 없으면 가능합니다. 네. 우리 삼자 제공이 없어요. 그럼 삼자 제공 쪽은 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점검표 작성 시 이제 고려 사항인데, 네. 사항인데, 이제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 해당 없음 중에 하나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평가 근거는 이제 산출물 같은 경우 화면 설계서 시스템 구조도의 화면 캡처, 내부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그 규정에 대한 화면 캡처, 각종 대장이 있다면 그 대장에 대한 화면 캡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년평가 보고서가 되게 두껍거든요. 보통 한 별점까지 포함하면은 300장에서 5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평가 지표가 121개잖아요. 121개 한 페이지만 해도 121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나오죠. 해당 사항 없으면 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평가 결과도 써야 되고, 평가 의견도 써야 되고, 증적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증적을. 네, 화면 설계에서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화면 설계에서의 그 부분은 캡처 떠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보면, 네, 어떤 상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네,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표 하나당 보고서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표가 100개가 넘으니까요. 기본적으로 300페이지 정도 깔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앞부분이 또 있잖아요. 흐름도 흐름표 있고 뭐 하면, 예, 전체적으로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예,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지, 아니죠. 영양평가 기간 이미 다 샘플 템플릿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템플릿에다가 바뀐 부분부터 업데이트 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평가 근거 이렇게 쓰시고, 개인정보 흐름이 여러 개 존재하면 각각의 흐름마다 평가 항목이 여러 번 평가가 돼야 됩니다. 네, 요거도 말씀드렸죠. 수집 동의서가 5개면 5개를 다 평가해야 된다,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하나지만. 예. 평가가 이제 끝나면, 예, 상세한 근거와 함께 이제 정리를 하고요. 네, 부분 이행, 미이행뿐만이 아니고 이행 해당 사항 없은 경우에도 근거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왜 잘했다고 내가 평가했는지 그 증정이 붙어 있는 거고요. ISMS는 결함만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영양평가는 잘하고 있는 것도 씁니다. 예, 잘하고 있으면 왜 해당 사항 없으면 왜 해당 사항이라고 판단했는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문서, 뭐 증거, 사진, 화면 캡처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네,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뭐 예시이고요. 뭐,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약간,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라서 증정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인증정보, 고유시표 정보 등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까?니까요. 일단은 암호화 대상 중요 정보가 뭔지가 다 디파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제 비밀번호를 암호화 대상으로 이제 부여하고 있었고, 네, 이 상용 암호화 제품을 도입해서 이제 암호화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안전한 알고리즘 있잖아요. 안전한 방식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양방향 아리아 128로 암호를 했고, 비밀번호는 이제 SHA-256으로 했다. 요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가 있는데, 우리 개인정보 흐름도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저장 시 암호화에 이행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뭐, 아리아 128로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여기 빠져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비밀번호에 대해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보고서상 확인할 수 없음. 이게 문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관식 시험 보실 때 마지막 문제. 예,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비밀번호 부분이 빠져 있었다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인할 수 없음. 비밀번호 수집 단계에서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3.1에서 네, 비밀번호가 안전 암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 근거 및 의견에서 확인할 수 없음. 문제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써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문제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화면 캡처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네,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둘 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뭐 관련 근거 법률 밑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비밀번호 생취 인증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하는 경우에 암호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아직 구축이 안 된 시스템이라면 네, 설계 문서를 볼 수밖에 없죠. 설계 문서를 보고 그 서버에 SSL 설치가 되어 있는지 SSL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정도 아직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설계 문서를 보면은 전체가 다 HTTPS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설계문서에 그런 게 반영 안 되어 있다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설계문서에 반영해서 그 빠짐없이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영향평가니까요. 아직 네, 안 한 게 법적 요건인데 이게 설계문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게 자체가 문제잖아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지만 영향평가 관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문서에 암호화 통신을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거 당연히 암호화해야 되는데 설계문서에는 암호화 방안,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미이행으로 하시고 이거 암호화를 이제 설계문서 반영하고 암호화 안전 알고리즘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개선 과제로 도출하시면 됩니다. 네, 침해 요인.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체크 121개 항목에 대해서 뭐 해당 없음 빼고 포함해서 이제 121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근데 뭐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121개가 아니고 1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그 안에서 yes 또는 해당 사항 없음은 침해 요인이 없는 거잖아요. 네, 침해 요인이 없는 거고요. 그 중에 미이행, no 또는 부분 이행, partial이 있다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N 또는 P라고 체크된 그 항목을 근거로 침해 요인을 도출하고 분석을 하고 위험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가보면 이게 침해 요인이 빤 개인 보고서가 있어요. 빤 개. 상상이 드십니까? 영역평가를 네, 두 명이 들어가서 두 달, 뭐 세 달 했는데 침해 요인이 0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그 개발사가 아주 개인정보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0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 문제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고, 네, 이거 빼주세요. 이런 데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직 오픈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은 거인 거고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얘기 하잖아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설계적인 관점에서 네,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게 요렇게 하다 보면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도가 높다. 이런 항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병원 예시를 들었는데요. 병원에 이제 도착 번호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서가 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봤더니 어떤 정보 주체의 어떤 신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들, 업무들이 존재하는 게 발견이 되면 이 업무상 필요하면 노출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3조의 원칙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업무를 하도록 처리하라. 이런 원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처리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익명으로 하고, 익명으로 처리가 안 된다면 가명으로 처리해라.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는 거죠. 이왕이면 안전하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영향평가 할 때 그걸 봐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법 위반은 아니에요. 우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데, 네, 지금 설계 단계에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설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침해 요인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되면 프라이빗 사생활 침해 요인이 이 가능성이 있다죠. 위반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찾아서 그걸 이제 설계에 반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법 위반만 찾자, 법 위반만 개선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처 침해 요인 빵개 나오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빵개. 네, 돈을 썼는데 잘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허술하게 했나 뭐 이런 느낌들. 돈을 뭐 허투루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인연 평가를 할 때는 좀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관점들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이제 한 네다섯 개, 열 개 많이 나오면 한 30개 정도까지도 침해 요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요인에 대해서 이걸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게 그 치매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죠. 4.3.3에 이제 암호화를 안 했죠. 암호화를 안 하면 치매 요인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네, 법적 의무사항 위반했다. 즉 개인정보에 아주 서포주치 기준고시 제7조 뭐 개인정보보호법 29조 위반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는 거고요. 유출이 되면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서 과징금이 이제 부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법적인 리스크 하나 있습니다. 네, 법적인 리스크 하나 이제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 네, 뭐, 통신구간 암호를 안 하면 스니핑 등을 통해서 이제 인증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출돼서 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 이거야말로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법적 리스크는 그냥 그 자체로 네,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침해로 이어지는 측면은 그 회원이 공개된 장소, PC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접속을 했을 때는 유출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있는 거고, 요 우려사항이 이제 얼마나 큰지는 이제 우리가 위험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생 가능성과 등등을 이제 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치매 요인이 도출이 됐잖아요.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치매 요인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개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기관 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 영향평가를 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수용할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우리가 원칙 얘기했잖아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요렇게 하다 보면 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거는 법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험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사생활 침해가 되더라도 그 사생활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
이거는 수용하자. 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불편과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판단에 따라서, 위험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근데 그 법 위반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법적 의무사항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역평가에 이제 수행 안내서에 제시된 위험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걸 쓸 필요는 없고 평가기관 자체에 위험 분석 방법론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라고 이제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역평가 기관 중에 거의 99%는, 100%네. 네. 그 수행 안내서에 있는 걸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평가기관이 일부 조금, 네, 그 점수 수치나 뭐 이런 것도 좀 수정해가지고 쓰신 데들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시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걸 쓰면요 공공기관에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공공기관 담당자가 너희 뭔데 이거 막 바꿨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난 수행 안내서에 있는 거 그냥 쓸래. 뭐 이런 이제 그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 안내서에 없는 걸 뭔가 시도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평가기관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김현장에서 이게 더 좋습니다 하면 누가 그 토 달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하고 하겠죠. 근데 평가기관에서 이거보다 이게 낫습니다 하면 그 근거를 가져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이고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위험 분석 방법론은 뭐 어느 걸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냥 고려사항입니다. 위험도 산정 과정 및 결과는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해야 되겠죠. 위험이 높게 나왔다면, 그렇지. 당연히 얘보다 여기가 높지. 네, 그죠? 네,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있다면, 그렇지. 이런 위험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인데, 그렇지. 발생할 수 있지. 이런 게 이제 되는 게 잘 된 거라는 거죠. 위험도 산정 값은 실질적인 위험의 크기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보통 이제 10점 척도 또는 12점, 뭐 15점, 20점까지 나오는데요. 네, 20점 만점에 20점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20점짜리라고 인정이 되는 정도,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법적 중고성 등 개인정보 보호 영역의 특성이 이제 반영된 위험도 산정이 좀 잘 된 위험도 산정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평가 수행 안내서에 이제 있는 위험도 평가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평가 업무 단위로 잘라서 흐름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 흐름도에 다 평가 업무 단위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평가 업무 단위로 영향도라고 영양도라고 5점부터 1점부터 5점까지를 매겼죠. 이거 어떻게 매겼습니까? 민원관리라고 하는 뭐 회원관리라는 업무는 봤더니 비밀번호를 처리하네 하면 비밀번호가 5점짜리 정보니까 5점짜리를 처리한 정보는 5점짜리 업무, 중요 업무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업무와 관련돼서 침해 요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침해 요인이 나오면 침해 요인별로 우리가 평가 업무가 5개가 있으면 5개 업무에 어떻게 매핑되는지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하죠. 그리고 이게 다 흐름도가 여기서 하나씩 그려졌기 때문에, 네, 여기 우려사항이 여기 다시 그려지게, 우려사항일 때 써주면 되겠죠. 4.3.4가 평가 업무 3에 영향을 미친, 또는 4.34가 평가 업무 1과 4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려사항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겠죠. 흐름도에. 네,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침해 요인별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 네, 요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 요인 3번이 평가 업무는 5점짜리 평가고 평가 업무 4는 1점짜리면 얘는 두 개 다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위험을 분석할 때는 이 두 개 중에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는 5점짜리 업무에 영향된 치매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로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험도 산정식인데요.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잘 된 거라고 보긴 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위험도 산정 방식은 위험도는 개인정보 영향도 플러스 침해 요인 발생 가능성 곱하기 법적 중요성 곱하기 2입니다.
요 뒷부분이 우리가 이제 컨선이라고 하는 우려사항이죠. 이게 자산의 중요도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위험도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성 플러스 곱하기 발생 가능성. 여기 이제 해외 뭐 GDPR 뭐 큰일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가보면 보통 두 가지를 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발생 가능성 곱하기 심각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AVT라고 하는 Asset, Vulnerability, Threat, 그러니까 취약점, 위험의 세 가지 조합, 그 자산의 세 가지 조합으로 네,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자산, 위험, 취약점 해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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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개를 더해서 9점 만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컨선으로 이제 때려 부르면 요 자산과 이제 취약점과 위협을 두 개를 묶어서 컨선이라고 묶으면 옛날에 얘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2를 곱해줘야 합계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 이제 가중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컨선은 보통 곱하기 2를 해주는 게 이제 일반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VT, 자산 위협 취약점, 뭐 이 정도의 조합으로 위험도를 계산한다. 정도 이제 느낌으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도 플러스 갈로 열고 치매 위험 발생 가능성 곱하기 법적 중고성 갈로다 곱하기 2를 이제 위험도로 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영향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를 이제 산정을 하고요. 법적 중고성은 이제 높으면 1.5점, 이제 공고사항은 1점, 치매 요인 발생 가능성은 높으면 3점, 2점, 1점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값이 5점 플러스 3 곱하기 1.5 곱하기 2니까 14점이 되고요. 최소 값은 3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 사이에 14점 사이에 이제 위험이 이제 분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험 자체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고. 네,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시고 교재가 있죠. 그래서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서 네,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방법론을 가지고 네, 시험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위험도 산정할 때 회원 가입, 뭐 회원 가입, 이런 이제 업무들이 있죠. 업무들이 좀 나눠져 있으면 이제 업무별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영향도, 지리명 코드, 네, 침해 요인이 나왔으면은 얘에 대한 이제 변경된 부분의 개인정보 파일 어쩌고저쩌고겠죠. 2.2.1이니까, 네, 발생 가능성과 법적 중거성 있으면 5 더하기 3 곱하기 1.5 곱하기 2 하면 이제 14점짜리 이제 위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잘 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위험 분석을 해서 가고요.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법적 중거성 1.5 곱해지는 게 이제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견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다 5점 아니면 3점이 되는데요. 1.5 곱하기 2가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법적 중거성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법적 중거성에 해당되는 이제 침해 요인들은 다 위쪽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DOA를 정할 때도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뭐 우리는 모든 걸 다 주체하려 하면 가장 베스트고요. 네, 근데 도저히 이제 이거는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DOA를 정해서 법적 중거성이 1.5가 아닌 1인 경우, 그러니까 법적 의무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위험도 산정까지는 끝났죠. 다음 이제 개선 계획 수립입니다. 네, 위험에서 내가 개선하기로 DOA보다 높아서 개선하기로 한 그 항목을 도출하고 상세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개선 방안을 이제 도출하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위험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5개 침해 요인이 뭐 또 10개 침해 요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위험 분석을 하고 DOA를 정하고 DOA를 초과하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 방안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보통 구분하고
단기는 우리 프로젝트 기간 내에 이제 끝낼 수 있는 것을 보통 단기로 합니다. 네. 그리고 중기는 보통 6개월, 장기는 이제 1년이 넘어가는 네,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개선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려면 이제 담당 부서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을 해야 되겠죠. 법적 의무사항은 네, 가능하면 이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예, 개선 계획을 수립할 것을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되는 치매 요인이 정리가 됐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언제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이제 개선 계획표 같은 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각각의 이제 항목에 대해서 개인정보 파일 변경 사항을 파악하여 파일 대장에 빠짐없이 반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선 계획의 개선 과제 형태로 네,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담당자가 취약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될 조치사항과 책임사항을 제시하고요. 위험도, 시급성, 개선 용이성,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법적 의무사항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요.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네, 없는 한 있으면 이제 뭐 내년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완료 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선 계획은 왜냐하면 이제 신청기관 SI 업체가 그 개선 계획을 보고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 요인별 유사 항목은 취합하여 한 개의 개선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험 문제 나온 치매 요인이 10개가 나왔어요. 근데 개선 과제가 5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이 상황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선 과제는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예, 하나를 조치하면 여러 개가 한 방에 갈 수 있는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 요인 중에 우리가 조치하기로 했던 10개가 모두 다 결론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지만 개선 과제 개수가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 단계와의 연계성과 추적성을 위해서 그 번호 있죠, 번호. 몇 점, 몇 점, 몇은 계속 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 과제가 이제 약간 이제 개선 과제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인데요. 교육계획 수립 2.1.2 이제 취급자에 대한 교육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집 저장 시 보호 조치 강화라는 개선 과제 안에 입력받는 수집 항목 최소 3.1.2와 DB 저장 시 암호화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과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내거나 뭐 하나의 과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많은데 실제로 과제명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것이 모두 다 조치는 되는 형태로 과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 상세 개선 방안인데요. 예, 뭐 어쨌거나 이제 도출된 개선 과제별로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상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과제를 작성해야 하고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이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가 왜냐면 평가 기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샘플들, 사례들 많이 제시하면 좋아라 하고요. 평가 기관의 전문성,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상 기관 및 시스템 관점에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안내서나 개인정보 안전 사포 기준 해설서의 일반적인 내용을 단순히 붙여넣기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영향 평가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참고사항, 주의사항, 고려사항 포함해서 이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네,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라고 하면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겠죠. 회원의 비밀번호뿐만이 아니고 취급자, 관리자의 비밀번호도 일방향 암호화를 해야 되죠. 개념 취급자니까요. 암호화 알고리즘은 SHA-256 이상을 써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할 때 솔트 같은 게 있어요. 솔트. 우리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듯 싶지만 그냥 비밀번호 일반형 암호화를 하면 SHA-256으로 하면 얘는 우리가 유출되었을 때 일부 비밀번호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레인보우 테이블 어택 같은 거 있죠. 예, 요즘은 레인보우 테이블이 워낙 풍성해져가지고, 네, 전체를 돌리면 꽤 많은 사람들이 비밀번호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 비밀번호 일방에 암호한 이유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에 암호화하는 것인데요. 그중에 레인보우 테이블로 복호화는 아니지만 원래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이거 나중에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일반에 암호할 때는 이 솔트를 적용할 것을 강력히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을 할 때 비밀번호 일반에 암호화 요건이 있다면 이 솔트를 적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같이 써주는 게 좋죠. 네, 영역평가니까 아직 안 한 거니까죠. 시스템 오픈 전이니까. 그리고 솔트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솔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사례들과 이제 프로세스를 좀 적어서 주면 네, 실제로 이제 이행하시는 분이 앞에 내용을 보고 샤256 또는 384나 512를 적용하고 네, 실제로 이 솔트까지 적용하고 그 대상은 회원과 관리자 비밀번호를 모두 포함해서 일방향 암호화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누가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를 정리해주고 이게 이제 어느 법에 관련이 된 건지 정리해주면 이행하는 입장에서 좀 더 네,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영양 평가서 작성입니다. 평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평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영양 평가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2달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에 대해서는 요약본도 제출해야 되고, 네, 공공기관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제 홈페이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요약본을 제가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면 보호수준 평가,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할 때 조금 이제 잘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안 한 데들이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하게 되면 노력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음을 정보 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거는 의무사항입니다.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우리가 더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 대신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우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네. 영양평가서 개요입니다. 영양평가서는 이거 법적 의무사항이죠. 우리 아까 고시에도 나와 있잖아요. 영양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런 게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평가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위험 관리 단계의 모든 절차 내용 결과를 취합 정리한 문서입니다. 네, 영양평가서를 최종으로 이제 검토 승인할 수 있는 이제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뭐 CPO까지 보고하면 끝나기는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이제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대상 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인증평가 사업을 시스템 단위로 내는 데도 있지만 기관에서 통합으로 발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평가하러 들어가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한 5개가 동시에 인증평가가 수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단위로 쪼개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게 가이드예요. 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평가가 수행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단위로 영양평가서를 각각 작성하여, 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있죠. 1영역. 1영역 지표는 여러 개 보고서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이제 개선 사항이 이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을 잘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 평가서 및 요약본인데요. 네, 완료된 평가서는 이제 구축 운영 전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우리 고시에 따라가 보면 영년 평가서를 제출받은 대상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영년 평가서 및 그 요약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intra.privacy.go.kr. 우리들이 일반 국민들이 보는 것은 따따따.privacy.go.kr이죠. 개인정보 포털이라고 하고요.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intra.privacy.go.kr이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기관의 계정을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영양평가를 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32조 개인정보 파일 등록이죠. 1조의 1항에 따라 등록할 때는 영양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게 법적 의무사항 네, 이고요. 영양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이제 평가표를 포함해서 보고서 전체를 이제 제출합니다. 일부 요약본을 제출한 데가 있는데요. 반드시 네, 전체 버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인연평가 보고서 표지 예시고 이거 인연평가 수행 안내서 보면 요 샘플 있잖아요. 샘플 있거든요. 빌가보 샘플. 네, 요거 잘 들여다 보시면 되고 시험 보실 때도 요 샘플 한번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인연평가 보고서를 보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보실 일이 없는데 인연평가 수행 안내서 요 샘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차부터 해서 흐름도까지 쭉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더 이제 네, 익숙하게 시험을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약본이 있습니다. 요약본은 공개용 요약본이 보고서가 아까 제가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내용들만 약간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한 페이지 이내로 좀 요약해서 공개하는 용도로 작성하는 게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요약본은 공개함을 이제 원칙으로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개하기 좀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트라.점 개인정보보호 지원 포털에 네, 지원 시스템에 보고서 제출할 때 공개 여부, 작성, 일정 작성, 네, 비공개 시에 그 사유를 이제 함께 제출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인 경우에는 이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네. 인데 이거 너무 넓게 해석하지 말고 네, 엄격히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본은 네, 대상 시스템의 개요, 개념 파일 개요, 처리 흐름 분석, 영향평가 기준, 팀의 유형 분석, 유형 평가 앞에 우리가 쭉 절차가 여기 다 들어있죠. 그죠? 예, 들어있는 내용들 쭉 따라가면서 그냥 주요한 내용들만 쭉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잠깐 네, 저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48분인데요. 네, 4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